조너스한테 묻기도 많이 물었다. 몇 년 전 갓난아기인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조너스였다. 부모님이 왜 날 형한테 맡긴 거야? 넌 부모가 없었어요. 조너스의 대답은 늘 그랬다. 부모 없는 애가 어디 있어? 우리가 살던 곳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다. 형은? 형은 부모님이 있었어?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 하지만 난 그저 그들에게 배정되었을 뿐이야. 에? 그럼 나는? 넌 배정받지 못했어.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 게이브는 그 말에 씩 웃고 말았다. 자신이 말썽쟁이였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어딘가 잘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모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나? 있잖아, 게이브. 당시에 나도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 아기들은 보육센터에서 부모에게 넘겨졌는데 그때는 나도 그런 일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 방법밖에 몰랐으니까. 아기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게이브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 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그야 어린애들 누구나 묻는 얘기 아니야? 게이브는 웃었지만 조너스는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해마다 어린 여자들을 출산모라는 이름으로 선발했어. 필경 그들이 출산모는 어떻게 되는데? 내 출산모는 또 어떻게 됐어? 나도 모른다 게이브. 출산모가 날 원치 않은 거야? 조너스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라 게이브. 복잡한 시스템이었으니까. 내가 알아낼 거야. 어떻게? 그때 게이브는 겨우 9살이었지만 대답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곳으로 돌아갈래. 막을 생각하지 마. 어떻게든 들어갈 테니까. 유아동에서 몇 년을 살다가 소년동에 돌아오면 당연히 아이들의 관심사가 바뀐다. 어렸을 때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게이브 생각에 그런 건 여자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소년동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년들의 화제는 학교, 스포츠, 미래이지 절대로 과거는 아니다. 소년동은 동지 그룹이다. 저녁이면 함께 숙제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는 부엌에서 일하는 직원이 만들어 주었다. 사감도 있다. 사감은 친절한 사람인데 소년동 안에 살며 가끔씩 벌어지는 소년들의 분쟁을 중재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사감을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브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단짝 너 데니엘처럼. 너 데니엘에겐 가족이 있다. 여동생도 둘이나 된다. 그래서 너 데니엘 집은 매일 말다툼과 웃음으로 떠들썩했다. 비는 거의 멈췄다. 창밖으로 구불구불한 길 저 멀리 너데니얼의 집이 보였다. 작은 뜰이 여름꽃으로 만발했다. 문이 열리더니 회색 고양이가 밖으로 나왔다. 고양이는 좁은 현관에서 잠시 자세를 취하며 제 발을 핥았다. 디아드라의 고양이. 게이브는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너데니얼의 여동생이 웃으며 알려주었건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카타콤? 캐터클리즘? 아니야. 어쨌든 그런 식의 기이한 이름이기는 했다. 디아드라는 어휘를 잘 다뤘다. 예쁘기도 하다. 게이브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짝 얼굴을 붉혔다. 좀 당혹스럽기도 했다. 게이브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디아드라가 따라 나오기를 기대했다. 고양이 옆에 앉아 털을 쓰다듬어 줄지도 모를 일이다. 캐터필드. 그래, 그 이름이야. 게이브는 캐터펄트를 쓰다듬는 디아드라를 그려보았다. 그 아이도 아련한 눈빛으로 내 생각을 할까? 어쩌면 아니 말도 안 돼. 문득 깨달은 바이지만 물론 저폰 기술을 쓰면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싶은 걸까? 어쨌거나 그럴 시간은 없다. 당장이라도 저녁 종이 울릴 것이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복도를 달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게이브는 황급히 디아드라의 검은 머리와 예쁜 얼굴을 떨쳐내며 생각했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건 그녀에게 공평하지 않다. 그녀가 좋아하는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제 곧 배는 완성되고 그럼 곧바로 떠날 텐데. 그 애가 배를 만들고 있던데 알아요? 기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아이들을 재운 태웠다. 너무도 팔팔한 아이들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에노벨르가 걷기 시작하면서 2살짜리 오빠 매튜를 쫓아다니며 온갖 심술을 부리는 통에 저녁 무렵이면 키라도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다. 키라는 차를 가져와 지팡이를 옆에 세워놓고
조너스 옆에 앉았다. 조너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알아요. 책 빌리러 왔을 때 나도 있었잖아요. 조너스는 벽을 둘러보았다. 책으로 가득한 책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졌다. 이 방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쓰는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책을 빼내거나 잡아당기지 말라는 얘기도 자주 한다. 책이 밝은 색이라 아기들한테는 커다란 유혹이다. 폴짝이도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 심술을 부렸다. 툭하면 아래쪽 책 모서리를 씹어 놓은 것이다. 지금은 중년의 나이에 살도 찌고 게을러진 터라 더 이상 책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저 하루 종일 자기 담요 위에서 코를 골며 잘 뿐. 대신 책을 잡고 물어뜯는 만행은 아기들 몫이 되었다. 조너스가 말했다. 이때가 올 줄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과거를 찾아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키라는 다시 공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궁금하겠죠. 다음 세대나 되어야 그런 의미를 품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처럼. 이 작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고장을 탈출해 온갖 역경을 딛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조너스가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키라도 그 시선을 안다. 남편은 언제나 시선을 밖으로 돌려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 했는데 가장 먼저 남편에 대해 알게 된 특성도 바로 그 점이었다. 꿰뚫는 듯한 푸른 눈, 사문의 너머를 볼 때의 저 표정.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종종 너머를 보곤 했다. 하지만 마침내 문제는 떨어져 나가고 마을은 번성했다. 조너스도 지디고, 조너스도 지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가족과 함께 홀가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책과 지식의 수호자이다. 말하자면 학자이자 사서이다. 얼마 전 가브리엘이 배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설명과 그림이 있는 책을 빌려간 것도 조너스 한테서였다. 조너스가 한숨을 내쉬며 마을을 에워싼 어둠에서 돌아섰다. 그 애가 걱정이요. 키라는 바느질하던 손을 놓고 조너스에게 다가가 허리를 끌어안고 진지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자신만큼이나 파란 눈을. 당연히 걱정해야죠.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오래전 가브리엘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조너스였다. 당시 조너스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으며 가브리엘도 걸음마를 갓 뗀 아기였다. 과거는 없으나 미래는 마땅히 누려야 할 아기. 마을은 아무 질문 없이 두 사람을 환영해 주었다. 그 애는 너무 어린데다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이 있었잖아요. 나도 어린아이였어도 부모가 될 수는 없었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나를 키워준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저 자신들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 조너스는 당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른 남녀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언젠가 두 분한테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그런데요. 조너스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군. 무의미한 단어라고 일축했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키라가 잠시 후 이렇게 말하자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게이브는 그 애를 데려왔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힘도 세고 더 용감하고. 하지만 당신만큼 잘생기지는 못한걸요? 키라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넘겨주었다. 평소라면 그도 씩하고 웃었을 터이나 지금은 심각하기만 했다. 생각도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아무래도 그 애한테 재능이 있는 모양이요. 키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키라와 조너스에게도 재능이 있다. 이따금 덕분에 기운이 나기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지 판단하는 일은 늘 버겁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